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아주 지긋지긋하리만큼 차별을 받고 자란 30대 여성입니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잖아요. 저는 아마 부모님에겐 잘려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 자식 대접받고 자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차별을 키워놓고 이제와 부모 대접바라는 뻔뻔한 행태에 속 시원하게 연을 끊어버린 참입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밑으로 연년생 남동생과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저는 언제나 다 큰애였고 남동생은 늘 몸만 큰 아기였습니다. 여동생은 막내이니 그렇다 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대단한 게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살았나 싶어요. 내가 먹을 거야. 너는 먹었잖아. 내가 아까 먹으려고 둔 건데 왜 그거까지 너가 먹어? 아, 엄마! 누나가 나 과자 먹고 싶은데 안 줘! 안지혜, 동생한테 양보해. 왜요? 승현이는 아까 받자마자 먹었단 말이에요. 나는 먹고 싶을 때 아껴 먹으려고 둔 건데 왜 승현이를 줘요? 그러게, 간식은 제때제때 먹었어야지. 안 먹고 두면 동생들이 먹고 싶어서 참겠어? 누나가 돼가지고 고작 과자 하나에 얼른 줘. 남동생은 엄마를 등에 업고 제게 혀를 삐죽 내밀고는 제 과자를 들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더 약이 올랐던 것은요. 저에게는 늘 하루에 하나씩의 간식만 허락됐지만 남동생은 2개, 3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집에 남은 과자를 자기 혼자 다 먹고도 더 먹고 싶으니 제 비밀 창고를 몰래 턴 것이죠. 먹을 걸로 사소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남매 간의 싸움에도 평등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저는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했죠. 누가 동생을 때리라고 했어, 누가? 나도 맞았어요. 그리고 안승현이 저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때렸든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이랑 똑같이 해? 대체 너는 언제 철이 들래? 이래가지고 동생들한테 모범이 되겠어? 몇 대 맞을 거야? 딱 말해. 승현이 먼저 맞으면 저도 맞을게요. 뭐? 안지혜, 너 안 되겠다. 오늘 10대야. 잘못한 거 5대, 반성 안 해서 5대. 손바닥 올려.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7살 때부터 요리를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대신 음식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봤자 라면 끓이기나 계란 후라이 부치는 정도였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늘 제가 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억울한 건 영악한 동생들이 그런 제 위치를 이용해 저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거죠. 승현아, 엄마가 너 숙제해놓으라고 했지? 근데 왜 안 해놨어? 하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못했어. 배고파? 여태 밥도 안 먹었다는 거야? 안지혜, 너 승현이 밥 해주지 않았어? 해줬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주고 계란 후라이랑 소시지 부침까지 해줬는데. 언제? 맨날 누나는 밥도 안 해줘놓고 해줬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나 안 먹었거든? 세범아, 너 먹었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애들 밥도 안 먹이고. 너 대체 뭐 한 거야? 뭐 한 거냐고? 아, 나 진짜 억울하단 말이에요. 아까 엄마 전화 받고 끊자마자 냉장고에 가서 계란 3개 꺼내서 다 같이 하나씩 먹었어요. 냉장고 계란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난 안 먹었어. 누나가 혼자 다 먹은 거야. 우리 안 주고 누나가 혼자 다 먹었어.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11살짜리의 그 빤한 거짓말을 알았을 텐데도 결국 저만 혼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혼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자니 구실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그런 날은 상대적으로 덜 혼나긴 했지만 그것도 부모님 기분에 따라 다른 이야기였어요. 서러웠던 기억이야 하나씩 꺼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럽고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을 남동생이 깨트린 적이 있어요. 이모가 여행 갔다가 오면서 제게 선물해준 손바닥만한 눈사람 유리 공예품으로 당시 제 보물 1호였죠. 그런데 남동생이 굳이 저와 여동생이 쓰는 방까지 들어와 요란을 떨다가 풍선 야구 배트로 그걸 거실까지 날려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남동생에게 불만이 많았던 차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결국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저와 남동생 발바닥에 박히면서 피도 봤죠. 그걸로 엄마 아빠는 극대노하며 저를 엄청 혼낸 겁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깨진 유리 위에서 애를 때리길. 내가 깬 게 아니라 안승현이 깬 거란 말이에요. 이모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안승현이 멋대로 깨버린 거란 말이에요. 뭘 잘했다고 울어? 뚝 안 그쳐? 너 때문에 지금 승현이 피나는 거 안 보이냔 말이야. 그리고 동생이 놀다가 좀 물건 좀 깰 수도 있지. 아무리 아끼는 물건이어도 사과했으면 너 그렇게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그걸로 동생을 때려? 어떻게 된 게 너는 누나라는 게 한 번을 양보도 배려도 없어? 사과 안 했어요. 승현이 저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고요. 안승현, 넌 누나한테 사과 안 했어? 했어. 깨진 거 보고 바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네가 언제? 조용히 안 해?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승현이 발바닥 찢어진 거 안 보여? 어휴, 정말 내가 못 살아. 저 속창할 머리 없는 건 어휴 지긋지긋해. 너 계속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도움은커녕 맨날 말썽만 피울 거면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때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가버릴 생각으로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나갈 거면 다 벗고 나가. 다 우리 돈으로 해준 건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추운 건 둘째치고 옷을 다 벗고 나가라는데 아무리 오기가 발동했다고 한들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있으니 엄마는 제가 나가려고 했다는 걸 괘씸하다고 생각했는지 기어이 팬티바람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고요. 그냥 현관문 앞에서 그러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하필 그때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있던 같은 반 남자애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 모습을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오는 소리에 벽을 보고 잔뜩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애가 저를 보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안지혜? 가. 너 왜 이러고 있어? 혼났냐? 가라고. 가란 말이야. 돌아보지도 못한 채 소리만 질렀는데 머자나 친구가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게 들렸습니다. 친구는 반층 정도 내려간 뒤 다시 소리치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할게. 걱정하지 마. 운 좋게도 짓궂은 친구는 아니었고 그 뒤로 학교에서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고작 12살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구석에 앉아 훌쩍거리며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놀림감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쏟아지더라고요. 유리에 찔린 맨발은 차가운 바닥에 얼얼해 아프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분을 쭈그려 앉아 오들오들 떨다 앞집 아주머니 도움을 받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죠. 지혜 엄마,
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여자애를 다 벗기고 이렇게 내다 놓으면 어떡해. 아휴,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아주 지혜 얘 때문에 하루가 조용할 날도 없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밖에 세워 벌을 주려거든 옷이라도 입히든지. 세상 흉흉한데 그러다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남의 집 일에 말 놓는 거 질색인데 이건 그냥 못 넘어가. 한 번만 더 이런 모습 보이면 나 진짜 지혜네 신고할 거야. 아휴, 알았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잠깐만 세워놓는다는 게. 안지혜, 들어와. 물론 저라고 그런 차별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참다 차라리 이해라도 하고 싶어서 이유를 물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왜 자꾸 나랑 승현이 세봄이 차별해요? 뭐야? 차별은 무슨 차별? 차별이죠. 나한테는 늘 하는 소리가 청소기 돌려라, 밥 해놔라, 바닥에 걸레질해라, 애들 밥 해줘라, 설거지해라 그런 소리뿐이면서 승현이 세봄이한테는 간식 먹어라, 학교 잘 갔다 왔냐, 뭐 먹고 싶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뿐이에요? 똑같이 소풍을 가는데 저는 500원 주고 승현이는 10,000원 주고 김밥에 나도 햄 2개씩 싸달랬는데 제 김밥에는 햄 하나도 안 넣어줬으면서 승현이 세봄이 김밥에만 햄 2개씩 넣어줬잖아요. 아이고, 별게 다 차별이다. 안지혜, 너는 그게 문제야. 아니, 네가 첫째니까 엄마가 너한테 좀 의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가 괜히 첫째로 태어났겠니? 첫째는 원래 다 부모 도우미 같은 걸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깟 햄 하나가 그렇게 서럽든? 알았어. 다음 소풍 때 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차별이라니 참나. 동생들이랑 너랑 어떻게 같아? 그게 당연하지. 차별을 논해봤자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었으니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 저 같은 친구들이 있나 싶어 둘러봤지만 집에서 엄마 도와 집안일 하는 애들이 덜어 있긴 해도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설거지 도와주면 잘했다고 500원씩 용돈도 주고 청소기라도 돌린 날이면 딸 덕분에 행복하다고 안아주고 웃어준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해놓지 않으면 잔소리와 분노가 쏟아지는 일이 친구들에겐 칭찬과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어린 제겐 비참함을 느끼게 했죠. 심지어 저는 부모님의 차별 때문에 따돌림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문구점에 갔다 왔는데 여동생이 사지도 않은 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부터 가지고 싶다고 만지작거리더니 제가 안 볼 때 가방 속에 넣어온 모양이었죠. 그 문구점은 평소 도난 문제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경고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꼼짝없이 걸렸겠구나 싶어 놀라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 대응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세봄이가 문구점에서 돈도 안 내고 몰래 필통 훔쳐온 것 같아요. 뭐? 안세봄, 너 이리 봐봐. 그 필통 뭐야? 어디서 났어? 이거? 친구가 줬는데. 아니잖아. 너 아까 문구점에서 그 필통 보고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게 좋은 필통을 그냥 주는 친구가 어딨어? 안세봄, 솔직하게 말해. 어디서 났어? 문구점에서 말도 없이 가져온 거야? 갖고 싶어서. 뭐? 어이, 참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돈도 안 주고 물건을 훔치면 어떡해? 물론 동생들이라고 그런 잘못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혼날 건 확실히 혼냈는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안지혜, 이리 와봐. 네? 가서 네가 실수로 훔쳤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돌려드리고 와. 네? 제가요? 제가 왜요? 왜는? 그럼 어린 동생 보낼래? 세봄이 혼낼 만큼 혼냈고 주인은 물건만 제대로 돌려받고 사과받으면 그만인데 그 정도는 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싫어요. 제가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가서 잘못을 빌어요? 세봄이가 잘못했으면 세봄이가 가서 사과해야죠. 너 수학여행 가기 싫어? 네? 여기서 수학여행 얘기가 왜 나와요? 수학여행 가고 싶으면 가서 사과드리고 물건 돌려주고 와. 안 그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 왜요? 왜 그걸 제가 해야 하는데요? 그럼 솔직하게 동생이 가져간 거라고 할게요. 그러다 그 주인이 동생 데려와서 직접 사과하라고 하면 어쩔 건데? 그냥 너가 가서 죄송하다.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랬다. 근데 잘못된 거 알고 뒤늦게 후회해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이잖아.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그것도 수학여행으로 협박하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사과도 하지 말고 수학여행도 가지 마. 저는 그날 방에서 한참 울다 결국 필통을 들고 문구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CCTV가 있다는 말도 거짓말일지도 모르고 주인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필통이 사라졌단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괜히 찝찝한 구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엄마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맨 것이죠.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는 6학년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짓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기 위해 문구점 앞을 한참을 서성였고 거의 1시간을 망설이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저기... 너 아까부터 앞에서 서성이던데 무슨 일인데 그래?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 외상해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아까 왔다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아저씨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고 말았어요. 뭐야? 그래서 필통을 훔쳤다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잘못한 거 알고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 뒤늦게라도 깨달아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 이제부터 요주의 인물로다가 딱 찍어가지고 볼 거야. 알겠어? 안지혜, 너 여기서 뭐해? 승희야. 너 저거 훔쳤어?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승희야, 가자. 미쳤나 봐. 도둑질했대. 내가 똑똑히 들었어. 아닌데, 얘들아, 그게 아니라. 승희야, 지선아. 분명 아무도 없을 때 후다닥 사과하고 나오려고 했던 건데 하필 그 모습을 같은 반 친구들이 보고만 겁니다. 애들 사이에서 저는 문구점 도둑으로 찍혔고 그 뒤로 애들이 저를 알게 모르게 피했죠.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 가고 싶어서 했던 일인데 정작 수학여행 가서 내내 혼자 지내야 했어요. 나 아저씨한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안세봄이 한 거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든지. 근데 이제 와서 누가 네 말을 듣겠니? 뭐라고요? 적당히 넘어갈 일은 좀 넘어가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히는 일인데 이제 와서 동생 이미지 깎아먹지 말고. 엄마는 세봄이 이미지만 중요해요? 나는요. 나는 첫째로 태어났단 이유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뒤집어 써야 돼요? 내가 왜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대체 왜 나만 미워하는 거냐고요? 누가 누굴 미워했다고 그래? 너 계속 그렇게 말대답할래? 안지혜, 너 당장 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저는 부당함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방에 갇혔고 그날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적은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면 모든 가족이 잠든 새벽녘에 일어나 몰래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찾아 먹곤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서름만 쌓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 방학이라 전에 없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언제 왔는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몸을 일으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두 분이 하는 대화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집 구조가 현관에 인접해 있는 제 방이 부엌에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비교적 분명히 두 분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유, 역시 데려와 키운 자식이랑 품어 키운 자식이 달러. 주워온 애라 그런지 아무리 해도 정이 안 가. 언니, 입 조심해. 아무리 낳은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 내가 네 앞에서 이런 말도 못하니? 아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나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지혜 그것은 어쩜 하는 짓마다 그렇게 얄미운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돼. 지혜 그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저것만 없으면 우리 승연이 새봄이 한 입이라도 더 먹을 텐데 싶어서 아까워 죽겠고. 언니, 진짜 그러다 천벌 받는다. 결혼해서 5년이 되도록 애가 안 생겨서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한 애잖아. 뒤늦게 승연이 새봄이가 왜 태어났게? 첫째가 복덩이라 태어난 거야. 언니, 지혜한테 그러면 진짜 나중에 후회해. 그거야 모를 일이지. 1년만 더 기다려볼 것을. 승연 아빠가 기원치 입양이라도 하자고 조르는 바람에. 설마 형부도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형부? 말을 안 해 그렇지. 딱 보면 모르겠어? 승연이 새봄이 보는 얼굴이야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도 지혜 그거한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냉정하고 쌀쌀맞은데. 이제와 파양할 수도 없고 참. 진짜 그건 아니다 언니. 지혜 행복하게 해주려고 데려온 거 아니었어? 진짜 파양 이야기 꺼내기만 해봐. 나 진짜 언니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말이 그런다 말이. 이제와 남들 눈도 있는데 어떻게 파양을 해? 아니면 네가 데려다 키우든지. 둘이 죽이 아주 척척 맞더만. 내가 그럴 형편이면 그랬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친언니지만 진짜 가끔 엄청나게 정 떨어지는 거 알지? 아유, 진짜 네 앞에선 뭔 말을 못해.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천천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든 척을 했고 머지않아 이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책상에는 이모가 너무 곤히 자서 깨우지 못하고 간다고 용돈 두고 가니 필요할 때 쓰라는 메모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모가 둔 용돈은 가져간 것이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 하나가 그동안의 제 처지를 전부 설명해 주더라고요. 가끔 계모가 아닌가, 진짜 나는 친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진실이 되어 다가오니 정말 말도 못하게 충격이었어요. 말 그대로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필 그때 사춘기가 함께 찾아오면서 저는 말을 더 안 하게 되었죠. 엄마 아빠가 질문을 해도 뭘 하라고 해도 심지어 부당한 이유로 저를 혼내더라도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단답형으로 했죠. 안지혜, 너 지금 사춘기라고 유세 떨어? 계속 그렇게 입국 다물고 있을 거야? 저것 봐라. 너 지금 시위하니? 또 뭐 때문에 그래? 승연이만 용돈 준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설거지도 안 해놓고 애들 밥도 안 차려줬어? 묻잖아 지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제게 아빠는 매질도 했습니다. 팔뚝이며 허벅지며 오로지 저에게만 쓰이는 회초리는 제 마음까지 난도질했죠. 그렇게 오기로 버틴 여러 날이 지나자 엄마 아빠는 작정하듯 저만 안방으로 불러 끌어안혔어요. 내가 너 생각해서 이거 죽을 때까지 묵고 가려고 했는데 요즘 너 하는 거 보니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다. 나는 너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네 엄마는 죽을 때까지 묵고 가려 했다지만
나는 그래도 네가 성인이 되면 언제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줄 참이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시기를 앞당겨야지 싶어. 실은 승연이 세봄이랑 달리 너는 네 엄마가 낳지 않았다. 너 보육원에서 데려왔어. 네 부모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 낳자마자 버린 거 우리가 데리고 온 거다. 기어이 부모님께서는 본인들 입으로 직접 제 출생의 비밀을 실토했죠.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이야기한 줄 아시겠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안 하는 딸이 돼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입양하러 데려온 저는 집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때가 되면 밥도 차리고 바닥도 닦아야 하는데 남동생이나 여동생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만 했기 때문이었죠. 제 억측 아니냐고요? 아니요. 두 분은 실제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솔직하신 분들이죠. 엄마는 솔직히 말해 요즘 들어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도 부모 없이 살 뻔한 너를 데려왔으니 키워준 덕이라도 보고 싶은데 네가 집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친자식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 너를 우리가 왜 계속 맡아야 하니? 그래서요? 이렇게 계속 멋대로 굴면 너를 파양할 생각이다. 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15년인데 이렇게 헤어져서야 되겠니? 하늘이 맺어준 만큼은 아니어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 잘 생각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네가 우리랑 함께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테니. 대놓고 앞으로 도움되지 않는 딸이 되면 쫓아내겠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보육원으로 다시 보내겠다. 그렇게 협박하는데 고작 15살인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엉엉 울면서 그 뒤로 그 집의 공식 가정부가 된 셈이었죠. 친자식이 아닌 저는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됐고 부당하다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늘 그랬던 것처럼 그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자식과 입양자식이 무엇이 같았겠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모가 찾아와 제게 그러더라고요. 지혜, 괜찮아? 응. 기어이 그 사실을 너한테 말했단 말을 듣고 나도 마음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모가 능력이 됐으면 우리 지혜 데리고 갔을 텐데. 이모는 너 깐난쟁이 때 처음 본 순간 너무 예뻐서 말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네 엄마가 맨날 친조카 두고 너만 예뻐한다고 얼마나 야단이었는데. 이모 마음 알지? 응, 알아. 이모는 맨날 나 예뻐해줬잖아. 그래, 이모는 늘 네 편이야.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 놓으면 안 돼. 지금 네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너를 살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들과 달리 제게 쓸 사교육비는 없었기에 오로지 학교 공부와 선생님들께 부탁해 얻은 문제지로 공부했어요. 그렇게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선 내겐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 그 일념으로만 이뤄낸 결과였어요.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딸이 좋은 대학 갔다고 그게 다 자기 교육 덕분이라고 좋은 부모처럼 굴고는 집에 와서는 굳이 대학에 가야겠냐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집에 들어앉힐 수는 없었어요.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도 지원이라 붙잡을 명분도 없었거든요. 대학 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돈은 이모가 지원해 주었고 그 뒤로는 이모랑만 연락하고 살았죠. 지혜야, 대학 생활은 재밌어?
이모, 너무너무 즐거워. 그냥 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것도 천국에 태어난 기분이야. 다행이다. 목소리가 밝아서 좋아. 그리고 나 다음 주부터는 아르바이트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모, 나한테 돈 안 붙여줘도 돼. 나 때문에 너무 큰돈 쓰는 것 같아서. 이모가 대학 간 조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알았지? 고아가 아닌 입양자로 사는 삶이 무조건 더 나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고단한 삶에서 인연이 된 이모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모가 있어 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쨌거나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셈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학기가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내내 연락 한 통 없던 엄마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죠. 너 방학 언제니? 왜요? 방학 때는 집으로 내려올 거지? 아니요, 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못 가요. 그 아르바이트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이번 방학에는 내려와서 승연이 공부 좀 가르쳐라. 서울 좋은 대학 들어간 누나 두고 비싼 돈 쓸 필요 없잖아. 충분히 좋은 학원 보내실 수 있으면서 뭐하러 저한테 맡겨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르바이트 있다고. 안 내려갈 거예요. 아빠 일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좀 어렵다. 그래서 애들 학원 다 줄였는데 당장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 승연이가 문제야. 제가 내려가서 공부 가르쳐주면 여기서 아르바이트해서 벌 수 있는 돈만큼 주실 거예요? 뭐? 너 지금 뭐랬니? 돈? 이게 진짜 말이면 단 줄 아나? 너 양심이 있니 없니? 너가 지금 우리한테 동생 과외비 달라 그런 말 할 처지야? 너는 은혜란 것도 모르니? 저 그 집에서 할 만큼 했어요. 그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 저한테 양심 운운하는 거 솔직히 듣기 불편하네요. 뭐야? 어이가 없어서? 야, 안지혜, 너 집 나갔다 이거지? 이제 아쉬울 거 없으니 막 나가겠다 이거네. 너 나랑 네 아빠 아니었으면 그 보육원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랐을 거야. 우리 덕분에 그나마 눈치 덜 보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인하긴 어려웠으니까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거나 부모님께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천덕꾸러기가 됐든 뭐가 됐든 보육원에 살았겠죠. 마음 같아선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 그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이미 불같이 화를 내는 엄마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변함없이 충분히 그 은혜는 보답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승연이 학원을 다니든 저한테 배우든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취업하라고 하세요. 끊을게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하는 순간부터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저는 저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또 멀리 밀어내고 살 생각이었어요. 그 말 몇 마디와 공부를 봐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학교 교수님까지 찾아뵐 줄은 몰랐으니까요. 방학하자마자 전공 교수님께 연락이 와서 영문도 모르고 간 곳에서 저는 다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혜, 듣자 하니 가정사가 좀 있던데. 네? 오전에 엄마 다녀가셨어. 네? 저희 엄마가요? 그래. 내가 가정사까지 참견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쉽지 않은 일을 하셨던데 네가 너무 무심한 것 같더구나. 아, 교수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저희 엄마가 교수님까지 찾아와 대체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 사정이 있어 집이랑 거리를 두고 살고 있어요. 괜한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근데 언젠가는 너도 부모님 마음 이해할 날이 올 거다. 낳은 부모든 키워준 부모든 부모는 부모잖니.
그때 교수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게 만든 감정은 다름 아닌 분노와 수치였어요. 어떤 엄마가 그런 일로 자기 딸 대학까지 찾아와 교수를 만나 하소연을 하나요? 사람들 앞에 거짓을 까발려 놓고 제게 창피를 주는 것이 부모란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교수님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곧장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체 왜 이래요? 고작 그런 이유로 교수님까지 만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사세요? 왜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시냐고요? 뭐? 괴롭혀? 비상식적이야? 대체 누가? 너 자기소개하니? 너야말로 비상식적이지. 세상 사람들 다 데려다 물어봐. 친부모가 버리네. 잘 키워다 좋은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그런 부모 나 몰라라 하는 년이 상식적인지? 잘 키워요? 누가 누굴요?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컸어요? 매일같이 집안일 시키고 차별해서 키우고 힘든 사춘기 겪는 딸한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파양하겠다 협박한 사람들이 잘 키웠다고요? 내가 이 대학 들어올 때까지 학원 하나 보내주지도 않고 문제집 한 권 사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이 학교를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야? 참나,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아주 청산유수다. 나는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피차 더러운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이참에 확실히 하자. 내가 파양해서 우리 인연 확실히 끊자고. 네,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목소리 듣는 일 없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번호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아주 후련해 가슴이 뻥 뚫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더는 가족과 연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죠. 그 뒤로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모로부터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없어요. 늘 다시 연락 올지도 모른다는 초조함도 익숙해질 무렵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라지만 집이 많이 어려웠던 건지 폭삭 늙어 나타난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된 부모님의 신세가 안타까워 이모가 마련한 자리였죠. 너한테 말도 없이 이런 자리 만든 건 미안해 지혜야. 근데 너도 보다시피 언니도 형부도 많이 늙었다. 정 같지 않고 남들 눈치 엄청 보고 살아. 한 번씩 너한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후회하는데 좀 짠하더라고. 그래도 나한테 미리 말 좀 해주지. 말하면 보지도 않는다고 할까봐 그랬지. 너도 내색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에 응어리진 게 있잖아. 이참에 풀 건 풀고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끊어내버려. 어쨌든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라 너도 자유롭지만은 않잖아. 응? 그땐 늘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모가 제게 말도 없이 그런 일을 벌여 야속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막 2살이 된 어린 딸을 데리고 두 분을 만나야 했거든요. 지혜야, 잘 지냈어? 결혼을 할 거면 연락이라도 해주지. 어떻게 부모도 없이 결혼을 해? 시부모님께서 제 사정 봐주셔서 간단하게 했어요. 굳이 두 분 불러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가 아직 마음에 남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도 지난날 네 생각 많이 했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이해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다는 건 다행이네요. 지혜야, 우리가 네 빈자리를 많이 느꼈어. 네가 없으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엄마가 너무 철없이 한 모진 소리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아무리 화가 나도 해도 될 얘기가 있고 하면 안 될 얘기가 있는데 에휴,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날 두 분은 눈물을 보이셨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은 가지 못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최근에 배달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여동생은 전문대를 나와 작은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각자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을 보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한 번씩 연락하며 지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눈 녹든 녹을 감정은 아니라 그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 최소한의 도리만 한 것이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모른 채 하긴 어렵다고 모셔서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사업해 남들에게 대접할 때는 큰손인 남편 덕에 거하게 대접받았어요. 이제와 이런 생각은 소용없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허튼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 회사 대표라는 거지? 네, 여전히 대표라는 직함은 무거운데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아이 나는 그런 쪽으로는 영 모르는데 그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거든. 이야, 지혜 너 아주 능력 있는 남자 잡았구나. 제가 능력 있는 여자 잡은 거죠. 제가 마음씨가 곱고 현명해서 제가 마음 놓고 사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긴 지혜 얘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살림은 좀 했어. 그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 내가 제대로 가르친 덕이지. 지혜 이건 내 덕은 하나 본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다 자산 아니겠어? 네? 네, 뭐, 그래, 연매출은 어떻게 되나? 연매출은 뭐 적당히 나옵니다.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흑자 회사면 쩐이 좀 들어온다는 소리네. 직원들 월급 안 밀리고 복지 잘해주는 회사면 능력 있는 회사지. 대체 그 성공 비결이 뭐야? 그 젊은 나이에. 뭐 비결이랄 게 있을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다소 거슬리는 언행이 있긴 했지만 말 하나하나에 가시를 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게 저 혼자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게 헤어진 뒤 일주일 뒤에 이번엔 자기들이 밥을 사겠다고 약속을 잡자더라고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또 만나 식사할 사이는 아니다 싶어 거절하려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못하고 약속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약속이 2달간 6번은 넘을 거예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안 만나는데 왜 양부모를 그렇게 자주 만나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사위 먹이고 싶어 좋은 식당 예약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해. 매번 수락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2번이나 거절하고 잡은 약속이잖아. 그냥 전처럼 얼른 밥이나 먹고 오자. 당신 조심해. 그분들 바라는 거 없이 사위라는 이유로 호의 베풀 사람들 아니야. 거기다 친자식 사위도 아니고 미워 죽겠다고 하던 양녀 사위? 참, 대체 뭘 바라고 저러는 건지. 너무 그러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자. 남편은 너무 사람이 좋아 탈이었어요. 물론 아니다 싶을 때는 칼같이 구는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않는 부모님껜 너무 호의적이라 못마땅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 가게 됐는데 전부터 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면 엄마에게 슬쩍 눈치를 받은 동생들이 굳이 남편 옆자리를 꿰차고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이서 만나면 남편을 사이에 두고 2 동생들이 앉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옆에 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여동생은 아예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아 반찬도 놔주고 아주 별스런 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동생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자잘한 스킨십이나 대화도 탐탁치 않았죠. 그래서 일부러 다음에 카페에 갈 때는 남편 옆에 바싹 붙어서 먼저 앉거나 남편에게 미리 말해 꼭 저를 곁에 두게 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세봄이나 승연이 일부러 당신 옆에 앉히는 것 같아. 뭐라도 콩고물 떨어지려나 싶은 건지 여튼 의도가 불순해 보여서 기분 나빠. 나도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오늘은 그게 느껴지더라. 처제나 처남이나 옆에 앉아 서로 이것저것 물어보니 아주 정신이 없어. 들어주는 척도 하지 마. 괜히 당신한테 피해갈까봐 걱정돼. 사실 당신한테 말해봤자 좋을 거 없다 싶어 말았는데 전부터 처제가 자꾸 연락 오는데 최근엔 좀 불편하네. 세봄이가? 뭐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게 참 애매해.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보낸 문자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을 남발하며 온갖 아양은 다 떨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형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기로 한 약속 꼭 지키기예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잠깐 밖에 나와서 커피 마시는 중. 형부는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형부, 저 옷 살 건데 뭐가 예쁜지 봐주실래요? 형부, 저 남친이랑 헤어져서 기분 너무 꿀꿀한데 저 드라이브 시켜주면 안 되나요? 남편과 사사로운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런 문자와 함께 의미 없이 자기 사진을 같이 첨부해 보냈더라고요. 제가 다 민망해서 남편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체로 한참 뒤에나 바빠서 메시지를 늦게 봤다고 좋은 하루 보내라는 식으로 마무리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동생 전화번호를 지운 뒤 차단하고 여동생에게 연락해 경고했습니다. 안세봄, 형부한테 그런 문자 보내지 마. 너 형부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네 형부 한가하게 네가 보낸 시덥잖은 문자에 답할 여유 없어. 언니, 형부 핸드폰도 검사해? 아니, 그냥 형부한테 안부 문자 보낼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10수년을 같이 산 나한테는 안부 문자 한 통도 없으면서 만난 걸 손에 꼽은 그 사람한테만 안부 문자 보내는 건 또 뭔데? 그리고 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왜 내 남편이 드라이브를 시켜주냐고.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선 지켜. 네 번호는 차단해 놨으니까 더는 헛수고하지 말고. 뭐? 아, 왜 언니 맘대로 그래? 형부는 나랑 연락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거야 네 생각이고 까불지 마 너. 내가 아직까지 네가 엄마 아빠 등에 업고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 뭐가? 괜히 나한테 난리야. 그렇게 여동생에게 확실한 경고를 해준 뒤 아니나 다를까 엄마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한숨 푹푹 쉬며 서운하단 소리만 하더라고요. 세봄이가 살갑게 자기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홍서방한테 좀 그랬나 본데 그걸 가지고 애를 그렇게 잡는 건 좀 아니다 싶다. 잡은 적 없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를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따로 안 가르친 것 같아서. 뭐? 내 여동생이란 게 괜히 바쁜 사람 붙들고 시덥잖은 메시지나 보내서 불편하게 만드는데 내가 그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참에 확실히 말해둘게요. 제가 더 신경 쓰고 지켜야 하는 가족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지율이에요. 불편한 일 만드시려거든 앞으로 보고 지내는 일도 없었으면 하네요. 아니, 너는 뭐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말을 해? 아휴, 알았다, 알았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죠. 10년 세월에 이빨 빠진 호랑이 됐다지만 역시 몇 번 얼굴 보고 지내니 정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슬슬 연락도 멀리하고
만남의 횟수를 줄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처남 취직 좀 시켜달라시던데. 승현이? 어딜? 당신 회사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경험도 없는 애가 무슨 당신 회사에 취직을 해? 그러게. 일단 검토해본다고 간단한 이력서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참, 한 번도 이력서 써본 적이 없는 건지 엉망이더라. 내가 진짜 못 살아. 여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전에 배달일 하다 다친 적도 있고 해서 장인어른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가 봐. 처남도 마음 잡고 제대로 일 좀 해보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정 실장이랑 이야기해보고 적합한 자리 만들어 볼게. 신경 쓰지 말라니까. 걔가 뭐 부족한 게 한둘인 줄 알아? 모르긴 몰라도 사회성도 없어서 당신 회사에 들어가봤자 패만 될 건데. 남편은 그래도 저 키워주신 부모고 가족이라고 챙겨주려 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타고난 인성이야 제가 살아봤으니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다시 만난 가족에게 하는 언행만 봐도 어디 내다 놓긴 힘든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기어이 남동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운전기사 자리였습니다. 마침 일하던 사람이 그만둘 예정이라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던 차였던 거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원들과 어울려 하는 일도 아니니 어쩌면 적합한 자리이긴 했습니다. 그 자리도 내주는 게 탐탁치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부모님의 불만이 터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표 처남인데 어떻게 하고 많은 일 중에 운전기사야, 운전기사가? 운전기사가 뭐가 어때서요? 승현이 능력으로는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런 자리야. 굳이 네 남편 아니어도 널리고 널렸잖아. 그리고 사람들 눈도 있지. 처남을 그런 자리에 앉혀놨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홍서방 입장에서도 안 좋은 일 아니야? 그래도 대표가 내어준 자리라기에 이름 있는 자리 하나 주나 싶었더니 좀 실망이구나. 대표 처남이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돼요? 저 아니면 그 사람이랑 말 붙일 기회도 얻기 힘든 애가.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못해도 지방대는 꼭 나와서 승현이보다 배운 거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온갖 자격증에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승현이는 그 중에 뭐 하나 갖춘 거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그 귀한 아들 제대로 갖춰서 키우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더니 결국 별 볼 일 없는 아들 만드셨네요. 뭐야? 안지혜, 너 좀 말이 심하지 않니? 우리가 대학 보내기 싫어 안 보냈어? 네 아빠 일 힘들어지고 학원 하나 보낼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는 저는 아빠 일도 잘 되던 시기에 학원 하나 안 다니고도 좋은 대학 들어간 저는요? 너랑 승현이가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그 일이 싫으면 관두세요. 하겠다는 사람 줄 섰으니까. 누가 뭐래도 아쉬운 건 제 쪽이 아니라 그쪽이죠. 이참에 주제를 알게 됐으려나 했는데 불만이 큰 부모님과 달리 남동생은 좋다고 수락한 겁니다. 자존심만 하늘을 찌르던 녀석이 별일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 차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그 기회가 아니면 언제 그 좋은 차를 몰아보겠나 싶었겠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굳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업무에 시달릴 필요도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니 제 딴엔 꿀이다 싶었던 거였고요. 승현이가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린다고 했다더라. 뭔데? 홍서방이랑 일하는 거. 일이 편하고 쉬운 대신 매형이랑 한 공간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불편하기도 하겠지. 맘 같아선 그 일도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야.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서 자꾸 신경 쓰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저러다 크게 실망할 일 분명히 생길 텐데 싶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문제가 생겨서 내보내게 되면 다시는 그런 부탁하기 힘들 거니 좋은 거고, 적응해서 일 잘하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좋은 일 아니겠어? 홍서방이랑 자주 붙어 다니다 보면 자존심만 센 승연이 그 녀석 주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이모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3개월 가면 길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는 한 달도 안 돼서 터졌죠. 하루는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채로 들어와서 쌩하니 서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온 실장님께 물었더니 그게 다 남동생 때문이었죠. 정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그게 대표님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안 기사님께서 길을 헤매는 바람에 늦어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 많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뭐 어떻게든 해결은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워낙 시간 개념 확실하시고 늦는 거 싫어하셔서 그쪽 대표님께 결례가 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걸리시는 거죠. 알겠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결국 일어날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혹시나 싶어 뒤에서 알아보니 남동생은 지각도 잦고 길도 모르면서 내비게이션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전했다고 해요. 자기가 배달 일을 얼마나 해본 줄 아냐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해놓고 결국 그 문제를 만든 것이죠. 제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남편이 많이 참고 있는 게 느껴졌고 저도 눈치가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마저도 참을 수 없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생긴 것이죠. 모처럼 아이와 셋이서 점심 식사를 하던 어느 휴일이었어요. 뭐라고? 사고? 왜? 무슨 일인데? 실장님께 연락을 받은 남편은 크게 놀라며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저도 너무 놀라 혹시 크게 다친 건 아닌가 해서 가보니 야매 환자처럼 목 깁스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 차량은 전조등과 범퍼가 파손되어 문제가 꽤 심각했고요. 알고 보니 쉬는 날이라고 남편 회사 차량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음주운전의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동생은 보험금을 타야겠다고 병원에 들어 누웠고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처남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온정을 베풀어준다고 해서 고마워할 사람들 아니라고. 결국 당신 스트레스 되는 일만 생기게 분명해서 그렇게 말린 건데. 당신 키워주신 분이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이만하면 됐다 싶어.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외면한다고 해서 마음이 찝찝하지도 않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선할 땐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냉정한 구석이 있어요. 가끔은 굳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만큼 뭐 아니면 도 같은 성향도 있고요. 이번 일로 남편은 매형으로서 져야 할 책임감은 모두 끝냈다는 듯이 남동생을 해고시켰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러고도 미안한 구석 하나 없이 정신 못 차린 남동생과 부모님이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애가 다쳐 누워있는데 해고라니? 해고라니? 그럼 회사 차량 멋대로 끌고 나가서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런 기사를 계속 써요?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야 남들 이야기지. 승현이가 남이냐? 동생이 그러면 좀 감싸주고 보듬어 줄 줄 알아야지 너는. 참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 아빠 엄마나 천년만년 보듬고 사세요. 솔직히 저한테는 남보다 못한 애인데 제가 어디까지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제 뺨을 내쳤고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우리가 너를 무려 19년을 키웠어.
부모한테 버려져서 생고아가 된 너를 키운 게 우리란 말이야. 그런데 고작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겠다는 거냐? 이 못된 년아. 나 이거 그냥 못 참아.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알아라. 너같이 은혜도 모르는 년은 뜨거운 맛을 봐야 자기 잘못을 알지. 안 그러니? 하세요. 고발. 여보. 병원 휴게실에서 한참 기가 막힌 대화를 하던 중 남편이 정 실장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그 기세 때문인지 부모님도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정 실장, 아까 보류했던 소송건 그대로 진행시켜. 네, 대표님. 그럼 안 기사님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소송이라니? 지금 우리 아들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정 실장. 사모님 파양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양 소송? 이게 무슨 말인가, 옹서방? 자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내 아들과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거야? 과거에 실수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 하지만 뉘우침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두 분께서는 제 아내를 학대하셨던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혀 뉘우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소리야? 학대라니? 우리가 무슨 지혜를 학대했다고 그래? 학대가 아니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 일기장, 이모님 증언, 지금까지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요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꽤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요. 아버님, 전에 저보고 그렇게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 적 있으시죠? 뭐? 저는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시작해요. 어디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세요. 제가 두 분으로부터 제 아내를, 내 가족과 회사를 어떻게 지키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시고요. 남편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던지고 저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갔죠. 그 뒤는 속전속결이었어요. 그 모든 소송을 다 끝낼 때까지 9개월이란 시간이 걸렸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죠. 재판장에서 돌아오면서 저를 향해 절규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남편 덕분에 흔들림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괜히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 같단 생각에 미안해 했는데 저는 부모님과의 법적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괜찮다고 했죠. 이로써 길고 긴 악연을 끊어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데려다 키워준 은혜를 악연이라 칭하는 저를 손가락질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야 완벽하게 해방된 기분으로 후련합니다. 분명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이모가 가족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그분들과 동생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인연이 된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연을 끊어내는데 주저함이 없길 바라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